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번에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말씀하신 것이 혹시라도 같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나는 지금 재판 안 받고 있는데 넌 왜 재판을 받느냐 내가 옹색해지게 그런 투정도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왜 미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체포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오면은 더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아니 체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네. 체포령이 네.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스라엘만큼 또 호전적인 그 나라도 없잖아요.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점도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점도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절매면서 호전적인 것에 대해서 왜 김정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그 얘기 안 하냐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나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예. 체포영장은 이런 방구도 없이 체포영장은 고사하고 그냥 굴종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아부만 떨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만들게 하는 것은 참 너무한 거죠. 아니 근데 푸틴도 지금 이제 똑같이 체포영장 발부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에 오면 어떻게 또 체포하나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관성도 없고 저는 그것도요. 우리나라 선언이 납부됐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분기탱천하는 모습으로 해서 외국 그 수반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우방국이잖아요. 우리하고 FTA도 맺고 그렇죠. 있어요. 우방국 지도자를 체포영장까지 운운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건 진짜 존재의 가벼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저런 것까지도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들의 감성을 포퓰리즘적으로 이용을 하고 흥분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체포영장 운운하면서 그 흥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흥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 지도자가 공개된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저것까지도 자신의 호감도와 지지도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이용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성 이제 활동가가 우리 이제 여권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 배 타고 간 건데 이제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지역 가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던 지역이고요. 이거 사실은 이 여성 활동가가 선의는 갖고 있었지만 이런 행위 자체를 하는 게 위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때 손가락 혁명군 개인의 SNS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건 자유인데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가 죽고 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그 일관성 결여인데 2023년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아동 유괴 혐의로 푸틴에 대해서 영장을 이미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발언을 해야 되고 안보실장이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그 얘기는 아마 좀 스톱해 주세요라는 사인으로 보였어요. 그런데도 이걸 계속 밀고서 공개를 해버리는 걸 보면 이것도 지방선거를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그 말초적인 포퓰리즘적 통치 기술이다. 메시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보실장은 그 나름대로 그 오랜 그 외교적인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이 국익을 위해서 하등 좋을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그 만류를 한 것이죠. 완곡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지르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이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는 분기탱천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런 그 말초적인 포퓰리즘을 통해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우선이 자신의 지지도를 유지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라는 늘 그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얕은 수로 그 지지율 관리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니까 더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이 여성 한국인 활동가 뭐 인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 건 좋아요. 뭐 그분들이 사진 공개된 거 보니까 배에서 머리를 쳐박고 있고
있더라고요. 뭐 그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2명 포로로 잡혀갖고 있는 우리 북한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러시아하고 포로 송환 협상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꾸러미로 해가지고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그 사병 2명을 끌고 갈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친구들이 MBC 그 PD 쪽 가면은- 인터뷰에서 한국에 오고 싶다 했거든요. 가면은 아마 제가 볼 땐 고사포로 예. 맞아 죽을 가능성이 근데 왜 100%지. 그분들 송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인권인데. 그게 바로 북한에 대한 불정적인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캄보디아니 이스라엘이 막말하듯이 나서고 특히 저는 그 점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타냐후가 트럼프하고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 범죄자하고 만난 트럼프는 뭐가 돼요? 아니 체포해야 될 사람하고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범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 대목 있잖아요. 네탄야후는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뭐 그래서 재판도 이제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부패 혐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또 전쟁 휴전하고 그러면 또 재판정이라가 재판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재판주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타냐후는 체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번에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말씀하신 것이 혹시라도 같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나는 지금 재판 안 받고 있는데 네. 넌 왜 재판을 받느냐 내가 옹색해지게 그런 투정도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장 재정 논란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국채 발행이 한 110조 원대 되는데 오늘도 환율이 1,510원이었어요. 네. 이제 고환율이고요. 또 이렇다 보니까 10년물 우리 국고채 금리도 지금 뭐 4%가 넘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2.5%로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 대출금리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 대출 받은 분들은 뭐 죽을 지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곡간을 꽉 쥐고 있으면 쥐가 먹는다. 곡간을 비우라고 있는 것이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곡간에 대해서 전혀 상식적인 사람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야 된다 이게 확장 재정. 근데 지금 경제 전문가 제가 물어보니까 고환율이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화 가치가 굉장히 더 떨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 곡간이 쥐가 갉아먹을 정도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쥐가 떠날 정도로 텅텅 비어 있고 나날이 곰팡이가 더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착각해서 그렇게 재정을 물쓰듯이 펑펑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특히 고환율에다가 지금 고물가 아닙니까? 이건 IMF와 거의 다름없는 경제 사정이 돼버리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그 반도체가 그 호황이어서 그걸로 조금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삼성 노조의 그 무리한 그 파업 협박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저는 이번에 삼성 노조의 파업이 그나마 파국으로 안 가고 종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삼성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 해서 한국에는 코리아 리스크 이외에 노조 리스크가 또 하나 심각하게 생겼다. 이건 한국 경제를 앞으로 심각하게 좀먹는 그런 약점으로 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완전히 슈퍼 인플레로 인한 그 서민 경제의 고통이 날로 가중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삼성전자 파업 유보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이게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우리 미래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삼성전자가 원칙을 지켰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장관이 중재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거기 굴복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올해 300조 안팎 영업이익인데 이번 합의가 10년간 성과급 지원으로 10%씩을 이제 영업이익에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장치 산업이니까 미세 공정에서 이제 앞서 나가려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가 버리면은 엄청난 독소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란봉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동안 이 성과급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투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근로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란봉투법에 그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시에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는 법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거기는 국회 본회의에 참가했는데 반대표를 던졌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아예 투표를
투쟁에 안 들어갔고 이것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대기업도 10곳이 이 노란봉투법에 허용된 그것 때문에 성과급 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 지금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까지는 그 노조운동이 생존권 투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과급 지금은 이제 투쟁. 성과급 투쟁으로 이제 변환되는 예. 그런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반도체 분야가 글로벌 그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국가 기관 산업이자 이른바 방위 산업과도 밀착이 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분야를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출하는 걸 갖다가 예.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메모리 부분에서 조금 예. 이제 앞서서 있고 지금 AI 때문에 메모리가 호황이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이 엄청나게 고전을 했고 오히려 이익폭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경쟁 상대국이 대만이잖아요. 대만은 이미 이 반도체 산업 분야는 국가 기관 산업이자 방위 산업 분야, 안보 방위 산업 채로서 파업을 그죠? 못하게 예.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걸 그 국민 기업이니 무슨 국민의 밥줄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전혀 이 소위 말해서 이 삼성 노조 사원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도 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출신이잖아요. 저도 저 현역 시절에 민노총과 한국노총 관련자 또 출신들 의원들과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해봤지만 민노총이 노사분규에 들어가서 이 생산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민노총의 노사 교섭의 타협의 임계점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극한적이어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 케이스였는데 바로 이번에 중재자가 바로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했다는 측면에서 이 이른바 완전 사실상 노조의 일방적인 승리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냥 파업까지 가지 않아서 뭐 다행이다, 뭐 극적 타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면에 지금 가려져 숨겨져 있는 이게 폭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폭탄이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제 이거를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들 사이에요. 삼성전자 회사하고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영업이익의 10%를 그렇죠. 저도 제가 만약에 예. 삼성 그 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면 예. 저도 그 소송에 참여를 하겠어요. 예. 이게 물론 그 성과가 나오면 저는 이익공유제를 원천적으로 예. 현역 시절부터 그 성과공유제를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이런 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성과공유라는 것이 이 협력업체까지를 포함하는 그렇죠. 그런 그 성과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직원들만 다 이거는 이번에는 예. 삼성 그 직원 중에서도 예. 이 이른바 메모리 그 반도체 부분만 예. 집중적으로 혜택이 예. 가고 한 6억 정도, 7억 정도 받는다. 그렇죠. 예. 비메모리 쪽과 가전 제품과 그 모바일 쪽은 그동안 사실은 그 반도체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적자가 났을 때 이른바 가전과 모바일을 팔아서 남긴 수익으로 연구도 진행을 하고 투자도 해왔던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소외를 느끼게 했고 그래서 이른바 삼성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삼성그룹 가족 전체에 대한 성과 공유도 아니고 예. 반도체 분야만 특정하게 해갖고서 5만 명이라는 예. 그 숫자에만 그 성과가 집중적으로 혜택이 편향적으로 가는 예. 이러한 부분도 문제인 것이고 성과 공유에 있어서 제1의 수혜자는 당연히 주주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 공식이고 예. 주식회사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것을 그 직원들이 그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앞세워서 지나치게 일종의 약탈적 착취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약에 많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 삼성 그 계열사 내에서도 서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그 계열사 협력업체 이런 데서는 더더욱이 그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귀족 노조를 넘어서 로얄 노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아마도 이게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삼성도 지금 현대차가 예. 휴머노이드로 해서 예. 그 자동화 설비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모두가 다 환영했다가 이 나중에 이게 진짜 이제 자동화로 되면은 인간 노동력이 배제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또 이제 현대차 노조에서 휴머노이드 투입을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그건 코미디예요,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막는다.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더디게 가도록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그렇지 거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입장 내지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하루빨리 자동화해서 그 인간 노동력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머릿속에서 로봇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마 삼성전자에서도 자동화 설비 계획을 이미 해놓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계획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그 10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번에 확 당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 노동자들에게 자기 근로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결과가 됐다. 어쩌면 이것이 소탐 대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